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제일 늦게 마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한테는 제가 애정이 많은가 봐요. 보통 10시 반에 잘 못 마쳐요, 사실은. 다른 데서도 10시 40분쯤 돼야 마치거든요, 늘. 근데 여기서도 조금씩은 늦게 마쳤는데, 오늘은 한 10시 50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4시간 하는 수업을 3시간 반 만에 마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시간 달리는 코스를, 고속도로를 3시간 반 만에 달리려면 얼마나 날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자, 이제 202쪽의 적산법인데요. 이 적산법은 지금까지 시험에 최근 10년간 이렇게 한 번 나왔어요.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건데요. 요거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기초가격이 이게 내가 투자한 원본이 원본. 내가 어떤 예를 들어 10억의 원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 맡기면은 한 2% 정도 이자를 얻잖아요. 근데 이 기대이율이 그런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물론 정기예금 금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게 10억이다. 내가 임대 사업을 하면은 조금의 불편함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5%는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럼 이 정도는 최소한 내가 벌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5%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이 5%면은 1년에 5천만 원은 돼야 되죠. 근데 은행에 예금하는 걸 감안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내가 순임료는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임료. 순임료가 5천 돼야 돼요. 내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근데 임차인들한테 5천만 원을 임대료 주세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예금할 때는 재산세 같은 거 안 내죠. 근데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사게 되면은 재산세 내야 되죠. 그만큼은 더 얹어서 임차인들한테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은 건물은 자꾸 낡아지죠. 근데 은행에 예금 10억은 그대로 있죠. 건물 낡아지는 만큼은 임차인들한테 더 얹어받아야 되지 않나요? 건물 갖고 있으면 청소도 해줘야 되죠. 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보안 서비스도 받아야 돼. 이 세콘 같은 거.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얹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다 뭐예요? 필요 재경비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다 얹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적산법입니다. 순임료는 일단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 재경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필요 재경비까지 공식, 우리 시험에 최근 10년간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여기를 괄호 채워놓기. 기억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렇게.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 재경비 항목까지만 알아도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요. 그 종류표가 있죠, 맨 밑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 손해보험료, 결손준비비. 그다음에 공실 등에 의한 손실, 정상 운영자금, 이자 상당액. 요렇게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십시오. 임대료 가는 건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자, 수익 방식 마지막. 수익 방식의 수익환원법.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수익 가격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하죠. 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원율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토지 생각하지 말고 건물입니다. 4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잔존 연수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순수익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연도에 예상한 이 4천만 원이 20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20년간. 자, 근데 잔존 연수 20년 말 잔가는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0.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까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까요? 한 10억? 5억? 자, 그러려면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산 그 원금이 20년 후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을 20년 동안 매년 4천만 원 버는 이 돈으로 회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원금의 수익률만큼도 이 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맞습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을 네모라고 할 거예요. 네모. 이걸 X라고 해도 되고요. 이 투자한 원금이 매년 얼마씩 회수가 돼야 돼요. 요 곱하기 20분의 1만큼. 요 투자한 원금의 20분의 1만큼은 회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라지니까 이게. 매년 20분의 1씩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투자 원금이 얼마 있다면은 그 원금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면 적당하겠어요? 너무 높게 잡지 말고 7, 8%도 좀 높다 치고요. 5% 잡을게 이렇게 계산의 편의상 5%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지금 이 X라는 이 돈 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돈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죠? 내가 어느 정도 원금을 투자할 건데 그 원금의 5% 정도에 해당하는 돈도 이 안에 있어야 되고 20년 후에는 내 원금이 사라지니까 그 원금의 20분의 1만큼씩은 매년 회수가 되는 돈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합했는 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4천하고 같아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0.05 더하기 x 곱하기 20분의 1 했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4천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양쪽에 x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에 의해서 0.05 더하기 20분의 1 하면은 4천만 원 되죠?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되나요? 0.05 플러스 20분의 1을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소수로 바꾸면 5%죠? 분의 1 나오죠? 분의 4천 나오죠? 이렇게 가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0.1이죠? 0.1분의 4천만 원은 4억 원 돼요, 4억 원. 얼마 주고 사면 된다고요? 자, 4억 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 건물을 4억 주고 샀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손에 잡아요. 손에 잡는 건 4천씩 손에 잡습니다. 잡는 거는 10% 손에 잡아요. 4억 투자해서 4천만 원씩. 근데 그 4천이 다 버는 게 아니죠. 10%를 버는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중에 2천만 원은 뭐고요? 4천, 4천, 매년 4천, 4천씩 들어오면은 20년간 4천 들어오면은 이 중에 2천만 원은 버는 거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원금 회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4천만 원 중에 원금 회수하는 거 이게 몇 년 가는 거예요? 20년 가잖아요. 2천만 원씩 20년이면 내 투자 원금 4억 회수되죠? 그리고 4억에 매년 2천만 원은 5%씩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회수가 돼야 되는 금액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이렇게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아예 공식을 어떻게 하지? 이게 수익 가격이라고, 이게. 이 수익 가격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순수익이고요. 이게요. 이 두 개 더한 것이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이 환원율이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회수율이라고, 회수율. 수익률이고 회수율이라고요. 그러니까 X가 나오잖아, X가. 수익 가격이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는데, 이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 풀듯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X로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환원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원율만 따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종합환원율 해서. 투자론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 종합환원율 하면은 이게 총 투자액 또는 가격 이렇게 할 수 있죠. 총 투자액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분의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할 수도 있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환원율이 뭐 더하기 뭐라고요? 환원율이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구해도 되고, 총 투자액분의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 해도 되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환원율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지금 여기 플러스 회수율 했잖아요. 지금 이 회수율이 왜 회수율을 고려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건물이기 때문에 했거든요. 건물 환원율 하면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토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라면은 달아 없어져요? 안 달아 없어져요?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죠.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하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율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토지, 건물 같이 있을 때도 회수율은 있어야 돼요. 이 달아 없어지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회수율이 제로인 것은 토지의 영속성 때문이에요.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 환원율은 뭐하고 같아요? 수익률하고 같습니다. 근데 토지 수익률은, 그 토지 환원율의 수익률은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수익률 자리에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요? 할인율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할인율.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204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됐나요? 자, 다음에 그 순수익에서는, 순수익은 요건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건.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이라 해야 되고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되고, 안전, 확실한 것이라 해야 되고요.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아까 이게 건물이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앞으로 매년 발생시키는 걸 다 예측한 거예요? 첫테크 예측해서 남은 기간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까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해서 남은 기간은 똑같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경쟁의 원칙도 말씀드렸죠. 경쟁의 원칙에서 지금 현재 공실 없이 막 만실이라 해도 앞으로 20년간 계속 그런다는 보장 없다 그랬죠. 그죠? 지금 잠깐 동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순수익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그런 순수익이 포함되어 버리면, 첫 해 예상하는 금액에 그런 게 포함되어 버리면 남은 19년 동안도 어쩌다가 발생하는 게 다 포함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첫 해 계산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해 계산할 때 어쩌다가 들어가는 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대평가에서 물건 잘못 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는 어쩌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안전 확실하게 발생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통상적인 이용 능력에 의한 발생이에요. 그럼 외울 필요 없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순수익 한 해 첫 득건만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 확실하게 합리적 합법적으로 통상적인 이용 능력, 통상적인 사용 방법에 의한 그런 이용이라 해요. 됐죠? 그럼 외우는 거 아니고요. 맨 밑에 거 보시면은 그 잔여법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 좀 조심하고요. 잔여법. 지난주에 왜 토지 잔여법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그 잔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위로 연결이 됩니다. 토지 잔여법이라는 거 있고 건물 잔여법이라는 것도 있다. 잔여법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수익환원법. 다음에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현재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장래 발생할 순수익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래 발생할 순수익입니다. 이게 바로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장점이 가치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해도 안 되고요. 지금도 안 되고요. 장래 발생할 순수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조12 환원이율 산정 방법이에요. 지금 요거 환원이율 산정 방법이 이제 뭐하고 유사한가 하면은 이제 구조가 환원이율 산정 방법. 아까 감가수정 방법이 있었죠. 감가수정 방법에 내관 분시임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섞어놓고 질문합니다.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 종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 시장 추출법 이렇게 나오고요. 시장 추출법 아까도 나왔죠. 시장 추출법 아까 나왔지 않나요? 어디서 나왔죠? 내관 분시임. 하루에 하는 분량이 적은 양은 아니죠. 시장 추출법, 거기도 시장 추출. 시장에서 추출한다 그랬어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얘는 매매 사례로부터라 그랬어요. 시장 수요 공급,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 사례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사례로부터 이것도 또 들어가요. 키워드가 매매 사례. 아까 시장 추출법에서는 매매 사례가 말이에요. 감가수정에서 지은 지 1년 된 사례, 2년 된 사례, 3년 된 사례, 지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 지날 때마다 가격이 얼마씩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시장 추출법에서 감가수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는 거예요. 환원율. 요거는 사례 가격 분해 사례 순수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가격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사례 순수익도 같이 찾아야 되죠. 그러면 누구의 환원율이 나오겠어요? 사례의 환원율이 나오겠죠. 이걸 누구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대상 부동산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추출법은 늘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야 돼요. 됐나요? 이게 시장 추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해요. 요놈은 환원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요놈은 환원율을 순수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요 위험률은 이건 이제 항목은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는데요. 비유동성 하고요.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무위험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 결정할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증률을 높이잖아요. 비유동성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플러스 하는 거예요. 위험성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면 이제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를 키울지 2%를 키울지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성인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써요, 이 방법은. 왜냐하면 이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주관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잘 안 써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 이론적으로 모순이에요. 수익환원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 장래 예측. 장래 예측되는 순수익 보고서 가치 판단하는데 환원율을 구할 때 갑자기 뭐를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고 있죠. 과거 사례 가격. 이론적으로 모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방법은 사실 그렇게 잘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시조 또는 시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게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투자결합법하고요, 엘루드법하고 부채감당법이에요. 근데 투자결합법은 지난 순환에도 했어요, 이미.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결합할 수도 있고요, 금융적인 측면에서 결합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결합할 때는 토지, 건물 결합하는 거고요, 금융적으로 결합할 때는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결합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결합할 때는 토토건건하고요, 금융적으로 결합시킬 때는 지지저저 이렇게 결합해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따로 얘기해야 되고요.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원율을 계산할 때 부저저 해요, 부저저. 그래서 여기에 말이에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토토건건도 시험에 나오고, 지지저도 시험에 나오고, 부저저도 시험에 나오고. 이게 최근에 일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다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출제 안 됐을 때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출제됐어요. 가로 채워넣기로. 제일 먼저 나온 게 가로 채워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나왔어요. 토토건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지지저저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또 부저죠. 순서대로 다시. 근데 이론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거거든요. 지지저저 이게 이제 제일 중요도가 높은 이유가 지금 이 토토건건 하잖아요. 이 부동산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눌 때는 이 방법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갖고 간다는 전제하에가 있어요. 얘는 이 토토건건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갖고 가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죠. 근데 이 방법은 투자를 할 때 내 돈 남의 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투자할 때 남의 돈 안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저저가 적당해요. 근데 얘는 왜 출제 가능성이 낮은가 하면은 지금 이 지지저저 부저저의 그 저저가 같은 저저잖아요. 지지저저의 저저하고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 여기가 저당 비율, 저당 상수예요. 저당 비율이 남의 돈 비율이에요. 여기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똑같아요. 근데 요 부가 뭐예요? 부가 부채 감당률이거든요. 자, 부채 감당률 누가 중시하는 지표예요? 은행이 중시하는 지표예요. 요거요. 은행이 중시하는 지표예요. 이거 전부 다 은행이 중시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나치게 누구 입장이에요? 지나치게 은행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요거는 공식이 뭔가요? 이 지분 환원율 자리에 뭐를 써요? 지분 환원율 자리에 지분 배당률을 쓰죠. 여기 저당 환원율 자리에는 저당 상수를 쓰죠.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 배당률, 종합 환원율, 그 투자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지분 비율이고요. 요거는 저당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이 40%면 저당 비율은 60%. 내 돈 비율 40%, 남의 돈 60% 이런 거고요. 토지 건물 비율이에요. 토지가 40%면 건물이 60%.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요? 토지 환원율. 여기는 건물 환원율. 아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엘루드법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엘루드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을 살펴본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거든요. 건물 철거할 때까지 들고 간다고 봤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건물 철거할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가정했는데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 봤더니만 전형적인 보유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5년에서 7년이에요. 길어야 10년이에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에요.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살 때보다도 팔 때 가격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가져가면은 건물은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또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변화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가유순전을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받는다면은 투자자들 주머니에는 뭐가 떨어지게 돼요? 요게 남게 됩니다.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그죠? 부채 서비스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요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니까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세전현금 수지를 중시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서 여기 올 때 원금 이자를 같이 빼잖아요. 부채 서비스에.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갚잖아요. 이게 원금 갚는 크기가 아주 커서 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적다는 것만 보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고려해야 돼요? 원금 갚는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금 상환분도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거를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형성분 또는 원금 상환분 요거를 고려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 사람이 바로 엘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공식도 만들었는데 그 공식은 우리 수준에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가치 변화분, 세전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자, 이게 이제 시조211 내용입니다. 시조211 또는 시요211이에요.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206쪽에 이제 반가로 4번입니다. 그 환원 방법에 따른 수익 환원법 분류가 있죠. 거기 이제 제일 위에 직선법이 있고요. 상환기금법이 있고 연금법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이렇게 있는데 직선법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천만 원씩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2천만 원씩은 원금 회수하는 거고 2천만 원은 수익이라 그랬죠. 그죠? 아까 4천만 원짜리 20년 간다 할 때 그 2천만 원씩을 내가 회수를 해가지고 20년 뒤면은 얼마가 모두 회수되는 거예요? 4억이 다 회수되죠. 그럼 그 2천만 원씩을 은행에 적금 부었나요? 아니면 금고 속에 넣어놨나요? 20년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4억일까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2천만 원씩 20년간 4억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2천만 원을 20년간 해서 4억 됐다는 얘기는 그 매년 들어온 2천만 원을 어디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넣어놨으면 4억보다 더 돼야지. 2천만 원씩 그냥 더했잖아요, 그냥 더해도 4억이잖아요. 이자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자 발생 안 하고 그냥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소리는
회수된 2천만 원을 재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재투자 안 한 걸로 아까 했다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물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더 복잡한데, 직선법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직선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수된 자금을, 회수 자금을 재투자한다, 안 한다? 회수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선법의 회수율은 아까 어떻게 됐죠? 직선법의 회수율은 아까 20분의 1 했죠. 20분의 1. x 곱하기 20분의 1 했잖아요. 20년간 몇 프로 회수해야 돼요? 100% 다 회수해야 돼. 그래서 직선법의 회수율은 잔존 연수분의 1 한 거예요. 잔존 연수분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그냥 회수해야 돼.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 나누기. 그래서 5%, 1년에 5%. 아까 1은 계산상 뭐 1은 100%잖아요. 아까 20년간 4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내용 연수분의 1 하면은 직선법 회수율이 되는 거예요. 직선법 회수율. 재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4억의 5% 얼마예요? 4억의 5% 2천만 원. 2천만 원을 그냥 금고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재투자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재투자를 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얘는 회수자금을 안전한 곳에 재투자해요. 얘는 동종업종 재투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출제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재밌는 게, 이게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광산을 이렇게 평가하고요. 어장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여러분들 광산은 캘 거 캐고 하면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계속 캘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 시설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도에 들어가 봤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나? 이 경도 들어가면 레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일 밑에 침목 깔아야 되고요. 불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야 되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지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캘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낡아지면은 다시 교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시간 후에 이게 더 이상 캘 게 없으면은 좀 낡아도 애지간히 임시방편으로만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냥 그대로 쓰지 교체할 일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거기에서 회수된 자금을 거기에 다시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교체한다는 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설비를. 그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써버린다고요. 그럼 재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재투자의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어장 보세요. 그 가두리 양식장도 있고요. 또 뭐 부패해가지고 굴도 양식하고 뭐도 양식해요. 근데 처음에 시설 투자했어요. 그 어구들 시설 투자했는데 뭐 태풍 와서 좀 쓸려가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교체를 해야 돼요. 시설을. 중간중간에 시설 교체한다는 게 뭐예요? 재투자예요. 재투자.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어장은 생물이잖아요. 생물. 계속 재생산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어장 평가할 때는. 근데 광산 평가할 때는 이렇게 회수된 자금을 안전한 곳에 은행에 넣는 거예요. 은행에. 동종업종은 재투자 안 돼요. 캘 게 없는데 왜 거기다 재투자를 해? 캘 게 없는데. 됐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재투자 수익률이. 재투자 수익률이 얘가 더 높을까요? 얘가 더 높을까요? 얘가 더는 동종업종이 똑같은 수익률. 얘는 안전한 곳은 이자율이 낮아요. 그래서 똑같은 순영업 소득이라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겠죠. 누가 평가액이 제일 높겠어요? 평가액이 제일 높은 방법은 제일 수익이 높은 연금법이 되는 거고요. 회수된 자금이 제일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고, 그 다음에 직선법이에요. 평가액은.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건별 평가할 때 어떻게 했나요? 물건별 평가할 때 광산, 의장 얘네들은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죠. 광산, 의장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익환원법 중에서 상환기금법, 연금법을 말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2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하고요. 2종의 이율. 얘는 1종의 이율이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상환기금법을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해요. 여기도 감채기금계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은 모두 다 감채기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감가수정 방법에서도 그랬어요. 감채기금환원법 이렇게. 자, 이제 아까 그것만 하나 더 볼까요? 아까 환원율이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했죠. 여기 왜 회수율이 있었어야 돼요? 제로가 되니까. 4억에 준 건물이 나중에 제로가 되니까 이거 회수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버는 돈 4천만 원 안에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에 해당하는 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만큼 더 얹어서 내가 손에 잡아야 돼. 이게 손에 잡는 돈이고 이게 플러스 회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살 때보다는 나중에 팔 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매수 가격보다는 어떻게? 매수 가격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끝까지 가지 않고 한 3년, 5년 이렇게 짧은 기간일 때는요. 내가 처음에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같을 수도 있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같으면은요. 매수 가격하고 이걸 재매도라 그래요. 재매도하는 가격이 같다면 굳이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이때는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환원율하고 뭐하고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률하고 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원금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내 원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팔 때와 살 때가 같다는 거는. 그죠? 이런 가치 변화라는 관점에서. 그럴 때는 회수율이 제로가 돼요. 회수율이 제로. 여기가 0이라고 0. 근데 지금 이 회수율이 플러스가 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살 때보다 제 매도 가격이 떨어질 때요. 살 때보다 가치가 떨어질 때는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에는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회수율이 0보다 큰 거 이해됐나요?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내가 살 때보다도 팔 때 더 가격이 높을 수도 있죠. 짧은 기간 동안에는.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가 손에 잡는 돈에 해당하는 요 금액이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얘가 적어도 돼요. 얘가 적어도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회수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손에 잡는 돈보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0보다 크다고요? 내가 산 돈보다 나중에 되팔 때 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회수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게 0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이해하려다가 다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이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이 말이에요. 내가 원금이 줄을 때 내 투자 금액이 지금 감소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매년 버는 돈 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 뭐가 얹어져야 된다고요? 회수에 해당하는 게 얹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산 돈보다도 팔 때 금액이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반대로 외우라고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이해했으면은 그건 나머지는 반대로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거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그거를 여러 방법으로 설명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봤어요. 이해시켜 드리려고. 근데 저도 다치고 여러분도 다치고 피차가 내 다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하자고요. 그냥 매수 가격하고 제 매도 가격이 같으면은 뭐고요? 같으면은 회수율이 0보다 0이고 0. 회수율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때는 기준을 0으로 잡으면 되고 회수율이 0이고 매수 가격보다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나중에 대팔 때 이제 내 원금이 주는 거죠. 내 원금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럼 반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렇게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되고 내 원금이 늘어나면은 회수율이 0보다 작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릴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중요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뭐 한두 문제 다뤄보거나 하는 정도로만 하고 준비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문제는 해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문제는 첫날은 몇 페이지까지 가면은 여기 지금 저기 드렸어요. 제가 계획표를 저기 드렸으니까 받으셨죠? 계획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짝수번만 풀고 오시거나 또는 홀수번만 풀고 오십시오. 말씀드렸나요? 짝수번만 풀거나 홀수번만 푸세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한 80문제 가까이 돼요. 한 번 진도 나갈 때 80에서 90문제 나가는데 다 풀 수 있다는 욕심으로 풀다가 차곡차곡 풀다가 40문제까지밖에 못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가면은 예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건너뛰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건너뛰면은 일단 40문제만 풀어도 진도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다시 앞으로 오면 되거든요. 다시 앞으로 와서 풀면은 2번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40문제 풀 시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문제 풀고 2문제 건너뛰고 한 문제 풀고 2문제 건너뛰고 끝까지 갔다가 시간이 나면 다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음 문제 풀고 2문제 건너뛰고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론 과정에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아마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때들을 기대하시고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